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41부 우왕의 반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때는 1388년 6월 위화도 회군이 성공한 후 최영은 실각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유배에 떠나게 됐고 이제는 이성계와 조민수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우시 중에 조민수는 좌시정에 각기 이제 임명이 되는데 원래부터 이제 서열 자체는 이성계보다 조민수가 위였어요. 그래서 직급도 이성계가 우시중, 조민수가 좌시중으로 들어가서 조민수가 한 끗 위긴 해요. 그런데 뭐 말이 좋아서 이게 이성계 조민수 체제지 사실상 쭉 지켜봤잖아요. 그죠? 회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이성계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권력의 중액은 이성계가 차지했다라고 보는 게 옳은 판단이겠죠. 드라마 정도전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그죠? 권력에 있어서 서열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력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실세, 하나는 허세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조민수는 현재 허세고 이성계가 이제 실세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회군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머지 회군 세력의 장수들도 조정의 요직들을 다 각기 장악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간 최영에게 모든 것을 몰빵했던 우왕은 곤혹스러움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왕은 아마 극심한 후회에 시달렸을 거예요. 출정하기 전에 만약에 자신이 최영에게 여기에 남아있어 달라고 생떼를 부리지만 않았어도, 그죠? 그때 그런 트롤짓만 안 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는 되진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 막심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어쨌든 우왕은 그날의 결정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우왕은요, 지금 현재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변화된 현실을 갖다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인임과 최영 같은 절대 권력자들에게 의존적이었던 우왕. 우왕은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죠. 자기가 뭐 전면에 나서서 화끈하게 뭘 한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뭘 했다기보다는 대체로 이제 이인임한테 의존하고 최영한테 의존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정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던 우왕 입장에서는 바로 그 의존했던 이인임과 최영이 사라지니까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왕의 그릇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왕이 아주 바보천치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능력 있는 군주였냐고 하면은 그러기에도 문제는 역시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약간은 좀 이제 능력은 부족하지만 옆에서 누가 잘 도와주면은 뭐 그냥 저냥 따라갈 수 있는 정도? 뭐 그 정도 인물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간에 이제 우왕 입장에서는요, 이인임 숙청권이라든가 요동 정벌 같은 굵직한 결단을 내린 적이 있긴 있었지만 이 결정들도 역시 자기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강력한 누군가에 의존해서 내린 결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존적이었던 우왕 입장에서는 이인임 최영 같은 의존했던 대상이 사라지니까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안 하던 짓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우왕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과감한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직접 이성계와 조민수를 치자라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자, 과연 우왕의 이 과감무쌍한 결단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성계와 조민수를 처단하기로 결정을 내린 우왕이었지만 사실 이것도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과거 이인임을 제거할 때처럼 다른 강력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이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쓴다. 그때는 최영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실력을 가진 인물이 없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조민수는 적어도 이제 회군 세력으로서 이성계하고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그런 의견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 신진 관료들도 대체로 회군에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반대측에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이 현재로서는 조정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중상모략을 통해서 이성계하고 조민수를 제거할 것이냐?
그러려고 해도 정치적인 경륜이나 경험, 세력, 모든 면에서 우왕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저런 고민 끝에 내린 우왕의 결정은 다소 극단적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이성계와 조민수의 가택을 무력으로 기습해서 이들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우왕의 작전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수계 두 놈만 딱 잡아 없으면은 내가 주도권을 잡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것도 뭐 골치 아프게 명분을 갖다 축적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공박을 가해서 탄핵을 하고 그런 절차 없이 내가 그냥 친위대 이끌고 가가지고 한 번에 쳐서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왕이 신하를 죽이겠다는데 뭐 어쩔 거냐 이거죠. 사실 이게 왕조국가 체제에서는요, 신하가 왕을 공격하면 그 이유가 뭐가 됐든 반역이지만 왕이 신하를 공격하는 거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해도 원래는 문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 왕조국가에서의 군신관계는 굉장히 절대적인 거거든요. 다만 아무 이유 없이 신하를 이런 식으로 자꾸 죽이면은 결국 폭군으로 낙인을 받게 되고 나중에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지. 왕조국가에서 왕은 사실상 신인데, 그잖아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데 네가 무슨 나한테 할 말이 있겠냐. 거의 뭐 요런 수준이에요. 그래도 우왕의 작전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지만 실패하면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아무튼 궁지에 몰린 우왕은 이 도박과도 같은 승부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합니다. 물론 모든 군사권을 회군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왕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어차피 우왕이 노린 거는 회군 세력 전체가 아니라 그들의 이제 수계였던 이성계하고 조민수 두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둘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도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왕은 최측근 환관 80여 명을 무장을 시켜서 야밤을 틈타 이성계와 조민수의 가택을 습격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밤에 우왕이 환수, 여기서 말하는 환수가 이제 환관들이고 80여 명과 함께, 사실 우왕한테 있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죠. 역대 왕들이 그래요. 다른 놈들은 다 나중에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쳐도 누구만큼은 끝까지 믿을 수 있냐면은 자기 바로 최측근을 모시는 환관들,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왜냐면 자기와 같이 이제 일생을 같이 살면서 동거동락하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환관들마저 자기한테 등을 돌렸다 하면은 정말로 그 왕은 끝장난 겁니다. 뭐 이제 나중에 또 훗날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산군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환관들마저 막판에 등을 돌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환관들 80여 명을 무장을 시킨 다음에 자기가 직접 이들을 이끌고서 태조와 조민수, 변한열, 그러니까 이제 그 회군 세력 중에서 나름 좀 이제 급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급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성계, 조민수, 변한열, 백응념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이제 보인 이성계, 조민수, 변한열의 집을 들이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로 공격대로 들어갔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이하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두 집에서 나와 사대문 밖 군영에 있었으므로 해를 입히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어허, 이게 웬 겁니까? 허탕을 친 거예요. 밤이 찾아오자 우왕은 중무장을 한 채 최측근 호위대를 이끌고서 이성계의 집을 급습했어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성계의 집은 고요한 정막만이 흘렀고 아무도 집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를 드라마 정도전에서는 이성계가 미리 대비를 하고서 함정을 파놔서 역공을 한 걸로 묘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집안에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개미 새끼리 한 마리 없는 그런 아주 고요한 정막만이 흘렀다라는 거죠. 미리 정보가 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우왕이 어떻게 보면 좀 막가파식으로 이제 경거망동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건데 뭐 이거밖에 방법이 또 없기도 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우왕 입장에서는 그냥 도 아니면 모였던 그런 승부수였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 승부수 허무하게 실패로 끝납니다. 사실 이제 이성계를 비롯한 회군 세력 입장에서는 맞대응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니 이성계가 우왕하고 붙으면은 이성계가 지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피했냐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군신 관계는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군신 관계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왕이
내가 바람을 펴도 너는 바람은 피면 안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정도예요. 내가 너를 죽여도 너는 나를 원망하면 안 돼. 거의 요 정도 강도의 세기가 군신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서 자기를 치러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력으로 똑같이 맞대응했다. 그럼 그건 진짜 반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 입장에서는 명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성계가. 그래서 이성계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은 구렁이 담 넘듯이 회피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냥 일부러 싹 다 집을 비우는 거예요. 그럼 우왕이 이제 당황하겠죠. 갔더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우왕의 막가파식 도박을 이제 미리 예측을 했던, 뭐 정보가 사전에 샜던 것 같죠, 그죠? 이성계는 우왕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방법을 썼고, 이 간단한 회피 작전 때문에 우왕은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왕 입장에서는 이성계 일파를 찾았겠죠. 이 회군 세력 놈들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제 사대문 밖에 있는 자신들의 군영이 있다는 거예요. 80명 가지고 그거 못 치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왕은 여기서 이제 터덜터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왕의 마지막 도박은 실패로 끝났고, 이제 더 이상 회군 세력에게 저항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도박이 실패로 끝난 우왕. 이제는 진짜 궁지에 몰렸죠. 사실 회군 세력 입장에서는 우왕은 무척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최영과의 커넥션도 강했고, 어쨌든 간에 회군이란 게 명분상으로는 우왕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최영을 끌어내린다라고 말한 거였지만, 이게 뭐 말이 그렇지 결국에는 우왕에 대한 일종의 반역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상 회군 세력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우왕은 반드시 폐위시켜야 될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친절하게도 우왕이 경거망동해서 폐위 명분까지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군 세력 중에서도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최영을 제거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 달성하지 않았냐? 꼭 왕까지 그렇게 끌어내려야 되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싹 들어가게 만드는 사건이 요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성계가 이렇게 했죠. 봐라, 왕이 우리 목숨을 노리고서 이런 시도를 했다. 앞으로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 기회에 빨랑 폐위시켜야 된다. 나왔겠죠, 그죠? 그럼 이제 회군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우왕한테 동정적이었던 사람들도 이것은 뭐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회군 세력 입장에서는 우왕의 이런 시도가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에 회군 세력들이 우왕을 축출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먼저 뭐부터 건드리냐면은 우왕의 왕비를 먼저 건드려요. 우왕의 왕비 중에서 최영의 딸이 한 명 있었죠, 그죠? 최영의 딸로 우왕의 왕비가 되었던 영비, 그 영비를 축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우왕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료에 보면은 장수들이 영비의 축출을 요구하자 우왕은 만일 영비를 축출한다면 나도 함께 나갈 것이다 라고 버텼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우왕의 그릇이 또 나오는 건데 뭐 좀 이해는 가기는 해요. 그게. 자, 일단 회군 세력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장 우왕 보고 나가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수를 써요. 그래서 누구를 갖다 이제 축출을 먼저 하려고 하냐면은 우왕이 이제 왕비자 최영의 딸이었던 영비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명분은 간단하죠. 아버지가 죄인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왕비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궁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왕 입장에서는 정말 최영한테 심리적으로 많이 의존을 했고, 그래서 지금 영비가 우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정신적인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더군다나 우왕이 과거에 약간 좀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우왕이 이제 한때 자신의 이제 권한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유머를 이용해가지고 좀 한번 정치적인 세력 확대를 도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전례가 한번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2인 1파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유머가 오히려 정치적 희생양으로 제거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왕은 이번에 영비만큼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요. 하지만 우왕의 이 같은 행동은 결국 스스로 목을 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회군 세력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걸 좀 대강 어느 정도 추론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우왕은 영비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고
우리가 영비를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우왕은 나도 함께 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때를 쓸 확률이 있다. 왜냐면은 최영이 왜 원정길을 못 갔습니까?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 주십시오. 하여튼 우왕은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이 사람은 그런 이제 우왕의 기본적인 행동 습성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영비를 끌어내리면 우왕도 같이 나가겠다고 때를 쓸 확률이 높고, 그럼 요거를 빌미로 그냥 같이 내보내버리자 이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페이라기보다는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하 사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원수들이 부대를 동원해 대궐을 지키면서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왕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이 가셔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강화부로 나갈 것을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패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좀 묘한 분위기로 이제 내보내버린 거죠, 우왕을. 그러자 우왕이 이미 대세가 글렀음을 알고서 어쩔 수 없이 대궐을 나와 채찍을 잡고 안장에 올라 오늘은 벌써 날이 저물었다고 말하니 곁에 있던 사람들이 엎드려 눈물을 흘릴 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결국 왕은 영비 및 연상비와 함께 회빈문을 나와 강화로 떠났으며 백관들은 전국보, 이 전국보 고려의 국세입니다. 전국보를 가지고 정비전에 안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비는 공민왕의 제4비였고 지금 현재는 대비의 신분으로 있죠. 그래서 이 정비가 다음번 왕위 계승권을 간다라는 것을 이제 대략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회군 세력의 강압에 못 이긴 우왕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위에서 물러나가지고, 형식적으로는 폐위라기보다는 왕위에서 물러나서 선양하는 형식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비와 함께 강압으로 물러나게 되고, 자, 사실상 폐위된 우왕. 어쨌거나 이제 강압으로 이제 쫓겨난 상태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다음번 왕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국보를, 즉 고려의 국세로 공민왕의 4비이자 현재 대비인 정비가 맡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결정권은 정비가 갖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은 회군 세력이 갖고 있는 거죠. 사실상 정비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사람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우왕을 폐위시키면 다음번 왕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우왕은 시중 이림의 딸인 이근비와의 사이에서 창이라는 아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창왕이 되는데, 그 창왕은 최영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사실 그 결혼 생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 두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 창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순리대로 따지고 보면은 이 창이 왕이 되는 게 순리상 맞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를 폐위시켰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복수를 안 하겠어요? 아직 우왕의 아들 창은 나이가 어리지만 성인이 되면은 부왕의 복수를 꾀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성계는 회군 당시 조민수와 이 문제에 대해 미리 나름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만약에 우왕을 이제 폐위를 하게 되면은 절대 그 아들을 옹립하지 않고 다른 종친 중에서 후계자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회군 당시 조민수는 이성계의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성계는 우왕의 폐위를 논하면서 합의한 대로 다음번 왕은 종친 중에 한 명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뜻밖에도 조민수가 막상 이 문제를 자기하고 합의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했다라는 거죠. 과연 조민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위화도 회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성계하고 합의를 이미 본 상태예요. 우왕의 아들인 창왕이 아니라 다른 왕족 중에 한 명을 옹립을 하자.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조민수가 뜻밖에도 이 일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막상 권력을 잡으니까 욕심이 생겨서였을까요? 그게 아니면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에는 조민수는 이님 계열의 구 세력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막상 다음번 왕위를 논하게 되자 조민수는 약속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조민수가 여기서 은밀하게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목은 이색이라는 거죠.
자, 조민수는 은밀하게 이색에게 접근해서 그와 후계자를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후계자를 의논을 하게 되는데, 조민수가 이성계를 따돌리고 이색에게 접근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일단 이색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입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색은 신진 관료 세력들의 스승이자 수장격인 인물이에요. 물론 모든 신진 관료가 이색의 제자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색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색의 위치는 굉장히 독보적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이색의 제자들인 정도전, 정몽주 이런 인물들은 이성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 이성계 역시 이색을 만나면 늘 윗자리를 양보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최상의 예우를 갖추었다는 거죠. 얼핏 생각해보면은 이성계와 이색은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진 사이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색은 이성계에 대해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성계는 왕이 될 인물이라는 이인임의 경고, 이성계에게 또 속절없이 밀려나는 최영의 말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이색의 생각은 확실해졌다는 거죠. 이성계는 정말로 왕이 되기 위한 야심을 가진 인물이다. 만일 그가 권력을 장악한다면 고려는 그야말로 끝장이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색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성계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던 찰나 시의적절하게 조민수가 이색에게 접근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이해가 일치했죠. 조민수는 어떻게 해서든 이성계를 좀 제끼고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색은 이색대로 이성계보다는 조민수가 차라리 더 낫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성계를 따돌린 채 후계자 문제를 자신들끼리 정하기로 했는데, 이리하여 이색과 조민수가 일치를 본 후계자는 바로 우왕의 아들인 창왕이었다는 거죠. 이색은 순리대로 우왕의 아들 창이 다음번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조민수가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요런 좀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이색은 이렇게 본 거죠. 회군 세력 입장에서, 특히 회군을 주도적으로 했던 이성계 입장에서는 창왕이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껄끄러운 존재인 창왕이 왕이 된다면은 이성계의 야욕을 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민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고, 조민수는 조민수대로 왜 창왕을 옹립하려고 했었냐라고 했을 때, 조민수는 이렇게 말하면 되죠. 회군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성계가 하자고 해가지고 협박이 분위기에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적당히 떠넘기고, 요걸 또 빌미로 삼아서 이성계를 제압한 다음에 자신이 권력을 독점하겠다. 그런 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드라마 정도전에서는 좀 되게 재밌는 그런 가설을 제시를 했어요. 사실 그 창왕의 어머니가 근비였죠. 근비가 이림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이림이 또 누구냐면은 이인임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은 이게 조민수하고 이인임하고 그런 라인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왕이 옹립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구 이인임 세력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드라마 정도전에서는 조민수 배우에 혹시 이인임이 있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재밌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진짜로 그랬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은 뭐라고 이제 써있냐면은, 조민수가 자신을 청구해준 게 이인임이었기 때문에 이인임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뭐 은혜 갚기 위해서만 한 것 같지는 않고, 이참에 자기가 또 권력도 잡아보고, 또 어쩌면 정말로 배우에 이인임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하게 되는데, 관련된 내용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볼게요. 태조가 왕씨의 후손을 택해 왕위에 올리려고 했으나, 자, 이게 우왕 열전에서는 이렇게 써 있는데, 조민수 열전에서는 둘이 이미 합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민수는 이인임이 자신을 천거해준 은혜를 생각해 왕창을 옹립하려고 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왕창의 어머니가 이인임 집안 쪽이라는 거죠. 그러나 장수들이 반대할 것을 우려해 당시의 명유였던, 고려사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명유예요. 명망 있는 유학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색의 말 한마디면 상당히 많은 관료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명유였던 이색의 말을 핑계거리로 삼으려고 은밀히 그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이심전심이죠. 이색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연히 전 왕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 그게 순리상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일치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두 사람이 이해가 일치를 하자 이걸 밀어붙이게 되는데 당대 최고의 명망을 지닌 신진 관료들의 좌장 이색과 또 다른 권력의 축이 된 조민수가 힘을 합치니까 이성기 입장으로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색과 조민수는 자신들이 직접 이제 한 게 아니라 이것도 대비의 입을 빌려가지고 명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대비인 정비의 입을 빌려서 우왕을 피하고 창왕을 옹립하니 창왕의 나이가 불과 9살이었습니다. 그 아래 이제 나와 있죠. 조민수가 정비의 교서를 받들어 왕창을 왕으로 옹립했는데 그때 나이가 9살이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형식상으로는 대비가 임명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색과 조민수가 배후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하를 장악했다라고 들떠 있었던 이성계 일파는 진짜 제대로 통수 한 대 맞았죠. 그죠?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분통을 터뜨리지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이색이 자신들의 뒤통수를 친 데다가 다소 만만해 보였던 조민수까지 이성계 일파에게 한 방 먹인 셈이었어요. 이성계 일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주 격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도전을 위시로 한 이성계 일파의 브레인들은 이내 침착함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되는데 과연 이성계 일파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